자, 이제 이번 시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했었던 수요 세미나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가지고 몇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추려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넷이 한번 선정했던 질문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상악 4전치 미싱일 때 1번에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두 개를 2번에 심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는지 여쭤봤는데 박정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가급적이면 캔틸레버가 없는 게 좋아서 2번에 식립하는 게 좋긴 한데요. 이제 제 환자분 슬라이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번에 식립해서 하시면 좋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신 분은 2번 자리에 좀 디펙트가 커가지고 1번 자리에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유로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은 이제 제가 치료했던 분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3개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3전치가 상실해서. 근데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파필라를 올리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닉이 있으면 또 파필라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캔틸레버에 대한 어떤 수명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치에 있어서 그 측절치가 하는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 이렇게 구강내 전체에서도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어서 대구치 같은데 캔틸레버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악 사전치에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준다 그러면은 이제 측절치 쪽에다가 캔틸레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출적 관점에서 1번을 선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1번을 선호하시는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악 사전치 미싱일 때 보출적 관점에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임플란트에 이제 전치 부위가 부딪히는 거가 싫어서 파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안테리어 오픈바이트 이렇게 오른쪽 보시는 아래쪽 사진처럼 안테리어 오픈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치부를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치부도 일단 안테리어 가이던스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체가 좀 피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손영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보초적인 관점에서 왜 11, 21을 선호하시는지를 일단 저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할 때 캔틸레버를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가장 프로트루딩된 포인트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악 1번의 임플란트를 정확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2번을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한 번도 1번 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캔틸레버가 있으면 수명에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캔틸레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조금 더 수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진구 원장님은? 저도 손희 원장님이나 박정 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2번이 심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뭐 디펙트가 심하다든지 도저히 뼈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여기는 GBR 해도 답이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측절치 부위에 식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CT상에서 잘 보지 못했던 인사이시브 캐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나름의 장점인 것 같아서 세 분 원장님 말씀대로 2번이 특히 페그라테랄리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한다고 3.5를 심고 나서도 갭이 적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는 1번에 심고 하나는 2번에 심거나 그런 어떤 아나토믹한 리미테이션을 피하는 의미에서는 되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간혹가다 인사이시브
캐널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또 1번에 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2번 저도 선호하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에 이렇게 해서 한쪽에 캔틸레버를 하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것과 해부학적인 걸 고려를 해서 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적골 소실 시 갭에 본그래프트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본 그리고 차폐막을 사용하지 않고 봉합해도 괜찮은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가이드 수술 내용보다는 GBR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 손영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적골 소실을 일단은 이제 디펙트가 존재한다는 이유잖아요. 저는 이제 협적골이 소실이 5mm 정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주로 이제 그 외측 부분은 거의 제노그제닉 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하고 컨택하는 부분은 주로 FDBA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раф트를 샌드위치 본 그раф트라고 하죠. 그걸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차폐막.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폐막은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썼을 때는 100% 차폐막을 사용을 하고요. 혹여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새 나오는 뭐 콜라겐 그раф트를 쓰신다면 차폐막을 이제 안 쓰시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혁준 원장님. 네, 저도 뭐 손 원장님 뭐 비슷하게 일단 FDBA하고 제노제닉 본을 쓰는데 안에만 갭 안에만 필링할 때는 FDBA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갭 바깥쪽으로 할 때는 제노제닉 본을 사용하고 왠지 좀 이렇게 더 볼륨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제노제닉 본을 좀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차단막 쓰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하나 있을 텐데 차단막 사용하는 거는 저도 그러니까 월이 사운드하게 있고 하면 갭 필링만 하고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월이 무너져 있다고 했을 때는 뭐 무조건 사용을 하고요. 멤브레인을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흡수성 멤브레인만 사용해서 뭐 디펙트 형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GBR한 요 사이트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스페이스랑 온도 스테빌리티를 가져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해서 흡수성을 써서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비흡수성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처음에 김준구 원장님 화학 전치부 케이스에서 보면은 라비알 월이 인텍트 했는데도 멤브레인을 쓰시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의 로스가 없는데도 쓰는 입장에서는 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컨투어를 잡으시려고 아까 화학 전치부에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GBR을 좀 충분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구치부보단 전치부에서 아무래도 발치 후에 치주에 흡수되는 가능성이 많고 뭐 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양보다 이게 나중에 어떤 이제 결과가 약간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랐을 때 얼마나 이제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한데요. 전치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치부는 이제 월도 두꺼운 경우가 많고 본 두께 자체도 베이스는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부에만 뭐 그냥 고일시제만 채워주는 경우도 뭐 저도 당연히 동종을 이종을 다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리치의 어떤 컨투어를 좀 벗어나서 오그멘테이션 할 때는 이종고를 쓰는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치부에서는 특별히 가능한 경우에 충분한 양을 볼륨을 그раф트를 해도 흡수가 또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과하게 그раф트 하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전치부에서 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폐막은 꼭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 안정성을 위해서 오버 컨투어링, 오버 커렉션에 대해서는 뭐 전치부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멤브레인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자의 나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이오 타입이 얇은 사람들은 이미디어트로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식립하고 가이드로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진지바 리세션이 되고 미리 만들어놨던 원핏 마진들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오버 컨투어링을 해줄 걸,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지바 바이오 타입도 씩하고 하우징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박정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김진구 원장님 케이스 보면 그 월도 좀 얇고 네. 컨투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에이펙스 쪽에 네. 컨캐비티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수술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또 하악 전칩은 진지바가 좀 얇으니까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즉시 식립을 해도 충분한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김진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가 이제 좀 제너럴한 영역에서 네. 다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가이드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에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 많이 거의 다 하고 있죠. 저도 박정철 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뭐 하악도 마찬가지지만 가이드 서저리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구치부에선 즉시 식립하고 뭐 가이드 쓰든 안 쓰든지 간에 대부분 뭐 고정을 얻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상악 7번, 하악 7번 골질이 아주 안 좋은 경우나 뭐 아니면 뭐 상악동이라든지 하치유 신경관 같은 해부학적인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에이펙스 2, 3mm의 임플란트만 식립이 돼도 고정이 잘 얻어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치부는 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치부, 전치부에 좀 다르고 전치부에서는 특히 이제 고정이 잘 나올 것처럼 돼서 드릴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쵸.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가이드 수술했을 때 보통 전치부에 저희가 3.5 미니로 많이 계획을 하잖아요. 했는데 하다가 고정이 안 나와서 이제 사실 뭐 직경을 늘리고 싶은데 직경을 늘리면 안 맞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나 이런 것도 안 맞는, 길이를 늘려야 되는, 또 길을 늘리면 코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패스딜 같은 걸 사용해서 인텍 탐폰에 최대한 한 3mm 이상 고정이 나오게, 그래서 보통 다른 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상악 전치부 같은 데서는 11.5나 13mm도 종종 심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럼 나는 사전 보철을 준비해 놓은 상악 전치부 가이드 수술이 됐는데 언더 드릴링을 했는데 고정력이 안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직경을 늘리고라도 사전 보철을 쓰겠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적당한 고정력을 얻으면 서브머지를 하고 가철성의 임시 보철물을 쓰겠다. 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영희 원장님. 저는 주로 좀 안전하게 가는 걸 선호하는 쪽이라, 만약에 사전 보철을 준비했는데 초기 고정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안 쓰는 쪽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냥 가철성을 하든 뭐 애시그 타입 아니면은 본드 타입으로 이제 보철을 바꿔드릴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네. 박효천 원장님께서는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환자분이 전치에 치료하고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는 건 너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멀티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싱글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도 아마 손정희 원장님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진구 원장님께서는 싱글이면 뭐 고정이 안 나오는데 뭐 보통 한 원장님 어느 정도 나서 한 저는 20노턴보다 한 15노턴 정도 이하면은 이게 잠그기도 힘들잖아요. 스크류. 그런 경우에는 저 가능하면 서머지 시키려고 하거나 힐링만 달아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멀티플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멀티플인데 다 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남는 자리, 안 심기 파닉으로 계획했던 자리에다가 저는 드릴링을 그냥 합니다. 제가 매뉴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만들어 놓은 PMM이 내면을 파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가 너무 약하고 두 개를 계획했는데 뭐 그러면 하나 더 심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제 입장에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마 들으시는 원장님들도 궁금하실 건데, 상악 전치부나 하악 전치부에 아까 김진구 원장님 같은 경우에 원핏을 이용해서 임시 보철물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원핏을 반 정도 쓰고 그냥 템퍼러리 어바트먼트를 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센터에서는 PMMA 홀만 뚫어서 해달라는데 원장님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손정희 원장님. 저는 원핏을 써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도
전 템포라리 어부트먼트도 잘 안 쓰고 이게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트랜스퍼 어부트먼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트랜스 어부트먼트도 센터에서 그대로 맞춰가지고 이제 템포라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징지발 레벨을 맞추거나 하는 게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원핏 어부트먼트를 쓴다고 해도 그걸 최종 보철까지 제가 이행을 계속 똑같은 어부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보철 단계에서는 커스터머 버스를 사용을 하지만 지금 템포라리 단계나 프로비저널 단계에서는 저는 보통은 트랜스퍼 어부트먼트를 많이 사용하는 쪽입니다. 전치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정찬 원장님께서는 저도 트랜스퍼 어부트먼트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그 원핏 어부트먼트는 연조직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 연조직을 그대로 다 보존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핏 어부트먼트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긴 하긴 한데, 나중에 그걸 수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면 좀, 그래서 지금은 트랜스퍼 어부트먼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대신 저는 이제 전치부에 있어서 나중에 템포러리 어부트먼트를 다시 이용을 해서 연저지 몰딩을 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예지성 있고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김진구 원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두 분과는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원핏을 주로 전치부에서는 쓰고요. 구치부에서는 저도 역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로 계획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이즈별로 미리 계획해 놓은 거를 맞춰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전치부에서는 이제 제가 원핏을 워낙 많이 써서 그런지 원핏을 쓰면 마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를 대충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런 경우에 리세션이 얼마나 올지를 약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GBR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사실 너무 깊숙이 계획을 하거나 그럼 오히려 소프트 이슈에 그 버티컬한 하이트를 잃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 들어서 GBR을 안 하고 우리가 듀얼 존 그래프트 컨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위쪽을 메우는 게 사실 어렵죠. 그리고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써서 뭐 몰딩을 해서 하기에는 피나는 데서 이게 계속 그 레진을 만지는 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와이드하게 위쪽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경우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듀얼 존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 원핏을, 전치부에서는 저는 원핏을 아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말씀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원핏을 쓰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부담이 되겠지만 뭐 잘 되면 그걸 파이널로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 진지, 항상 오더하는 창에서 원핏을 쓸 때는 저는 서브 진지바로 최소 1.5는 내려달라고, 1.5에서 2mm 정도 서브를 해놓으면, 또 액세스 시멘에 대한 좀 그게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보면은 하악 6전치 미싱에서 33번, 44번, 그 43번 위치 두 개만 수술하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추가로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오늘 이제 김진구 원장님 어떻게? 네. 그러니까 결국 대합치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합치가 예를 들어서 뭐 덴처나 CD인 경우나 아니면 뭐 RPD라서 교합력이 작고 이런 경우에는 하악 정치를 두 개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것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치부 자연치열도 다 있고 이런 경우. 하지만 이제 대합치가 뭐 자연치열이거나 임플란트여서 아니면 교합력이 또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저는 3개는 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3, 3번을 따로 심고, 왜냐하면 패스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3번에 2번은 아무래도. 그래서 3번 따로 심고 그다음에 2번에 심던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4개 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상악이 다 무치악이어서 이런 경우 우리가 하악은 픽스드 임플란트를 하지만 상악은 이렇게 CD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PMME를 가져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 하악을 그냥 이렇게 2개만 심어서 해도 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항상 이런 분들은 다 하악에 결국 이제 3, 3번에 2개를 심어서 하면은 대합치가 뭐 RPD거나 CD인 경우는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처럼 상악을 결국 젊은 환자여서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세웠을 때는 브릿지를 연결해서 적어도 2개, 3, 3번을 해결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3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원장님은 어떻게? 네, 또 대합치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치폼을 주로 보거든요. 아치폼이 이제 렉탱귤러 쉐입이나 그래서 스트레이트한 아치폼이 나오는 환자라면은 전 2개 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테이퍼드 아치를 가지신 분이라면 2개로는 안테리어로 제가 봐서는 토크가 많이 걸려서 가이드가 걸릴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4개를 심는 것보다는 추가로 하나 정도를 더 심는 쪽을 보통 선호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박정찬 원장님은 어떻게? 네, 저도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전치의 육전치가 상실됐을 때, 그러니까 하악 육전치가 상실됐는데 구치부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구치부에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면 2개 해가지고 캐나인 심어서 해도 괜찮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 양쪽 6번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무지 골치 아파지죠. 이제 그때는 이제 적어도 3개 정도 심어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치는 그렇게 하고 구치부를 회복해 주는데 환자에게 얘기해서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 저는 그냥 하악 육전치는 3-3 2개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상악동 천공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가이드 수술하다고 회사에서는 다들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는 경험을 해봤고, 전 2018년에 원카스 키트 런칭하는 라이브 서저리에서 박창주 교수님이랑 배틀하는데 딱 첫 번째 원가이드 드릴 쓰면서 천공이 됐거든요. 어떨 때 천공이 많이 되시나요, 선생님 원장님? 일단은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 오늘 같은 미스플래닝 됐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는 천공을 시켜본 적은 없습니다. 가이드. 아직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플래닝이 잘못됐다면 첫 단계에서 이게 퍼포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부터 아득해지죠. 네. 그래서 조치는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레터럴로 열고 들어가서 매니지 하는 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다렸다 다시 하던가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찬 원장님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원카스 써가지고 천공된 건 없는데, 워낙에 그 예측하는 그 진단을 할 때 거의 0.mm 단위로 이렇게 진단을 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한 2mm 정도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아무리 좀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진단이 잘못되지 않고서는 차들에서 뚫리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원카스를 사용해서 뚫린 적은 없는데, 이제 그냥 이제 하다가 이제 뚫린 적이 있는데 되게 그 멤브레인이 얇은 분, 이런 분들은 진짜 그 드릴을 닿는 순간 찢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미리에 뚫렸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5mm,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mm에서 6mm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게 5mm,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뼈가 그 정도냐, 이제 그거보다 낮아지면 이제 리페어를 하든 기다리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뚫렸지만 쓸 수 있는 그 가용골이 5에서 6mm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와이드로 해서 6mm를 심든지 아니면 7mm를 심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하죠. 김준 원장님은? 저는 그러니까 원카스 계획을 잘못 써서 뚫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다가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제 보통 원카스 쓰는 경우에 풀케이스가 많잖아요. 풀케이스 이제 요즘은 아니지만 처음에 원카스 시스템 나왔을 때는 이게 드릴링을 하고 뺀 다음에 다시 수압과 사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이게 팔라탈 본이 이게 가끔 라테랄 앵커핀이 느슨해지거나 쪼을 때 막 뺐다 꼈다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잡고 그냥 하다가 드릴이 밀려가지고 이제 뚫린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뼈가 6, 7mm, 저는 6mm 정도 박정 전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6mm 정도 이상이면 실제 가용골이 잔존 치주는 6mm가 많아야 되겠죠. 6mm 정도 이상이면 저는 보통 8.5mm나 7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합력 분산하는 건 이제 위에서부터 클래스 할 때 6, 7mm 이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개수를 내가 좀 줄여서 구치부를 한 건데 이제 짧은 걸 심기 부담스러운 경우라던가 아니면 6mm도 안 되는 경우 그런 텍스처가 적어도 3mm 이상 푸트전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라테랄을 열어서 리페어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해봤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디지털 센터에서 플래닝을 할 때 잘못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천공은 치주 질환이 심한 환자에서 근단부의 병소가 사이너스 플로어를 에로전을 시키고 사이너스 멤브레인과 어드이전이 돼 있었는데 발치하고 나서 한참 지나더라도 사이너스 플로어가 재생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플래닝 할 때는 메조디스탈 뷰나 이제 그런 단편적인 뷰를 가지고만 보게 되는데 실제 어드이전 됐던 부위 쪽은 어쨌든 본인이 재생이 안 됐으니까 가이드로 들어가면서 수압 거상을 하거나 그럴 때부터도 이미 티어링이 됐거나 그게 라테랄 어프로치를 할 때도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이너스 플로어가 없었던 부분에서 오랄 뮤코자랑 이걸 박리해내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치주 질환이 심했고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뚫려 있었고 한 3, 4개월 정도는 충분히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래도 카스보다는 라테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좀 그 이전에 그런 패솔로직한 치주 질환이 심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어디전이 의심됐던 부위라고 한다면 좀 조심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뭐 시간 관계상 질문 몇 가지만 추려서 한 5개 정도 리뷰를 해봤는데 뭐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의 부탁으로 이렇게 수요쌤이나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수술편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짧게나마 원장님들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희 원장님부터. 네, 뭐 수요화상 세미나 디지털 편 수술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좋았고요. 소외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도 가이드를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플래닝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준비하실 때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력에 더 많은 이제 수고를 하셔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이드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도전하고 싶은 케이스에 가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철 원장님. 네, 뭐 그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뭐 세 분 원장님과는 좀 다르게 가이드를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좀 넘게 사용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가이드를 좀 사용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 환자분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을 하면서 봐왔던 그런 시각들이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진단하면서 더 환자분을 수술할 때 더 잘 들여다보게 되고 더 잘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거를 가이드 따라서 그냥 행위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의 도움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많이 손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이제 수술 전에 고민하셨던 그런 그 시간들이 분명히 앞으로 이제 수술하시고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경험들이 되실 것 같아서 진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많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구 원장님. 네,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번 제 케이스를 다시 보게 됐고 다른 원장님들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케이스도 제가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뭐 일단
진단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신경을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나왔지만 가이드 서저리가 만능은 아니지만 사실 가이드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수술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가이드는 그만큼 이미 이제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 수술에서도 많은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꼭 이번 기회에 다들 여러분의 무기로 만드셔서 수술 임상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대세라는 거는 세 분 원장님들 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준비했던 이 원가이드를 이용한 임상 수술에 대해서 원장님들의 임상적으로나마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세 분 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시청해 주신 원장님들께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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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